그런 윤 총장의 지금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예상하기가 어렵죠. 네. 윤석열 총장을 응징해달라 네.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 윤석열 총장을 응징하고 검찰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저에게 그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 기대에 제가 부응하는 활동하는 것이 저에게 부여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걸어가야 될 숙명적인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가족들이 마지못해 양해하는 것이죠. 뭐 코로나 정부 때문에 사실 그 선거에 나서는 분들이 선거운동하기가 민망한 그런 네. 상황이죠. 존경해왔던 인물이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열렬 지지자였죠. 그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인 피해자시거든요. 이것이 내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네. 내게 주어진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선택하게 된 것이고 제 갈 길을 쭉 걸어온 것이고 그 정당에 가서 제가 검찰개혁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이 확보된 정당 그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총선 시즌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중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확정된 울산시장 하명수사 논란의 당사자였던 우리 황운하 청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예, 청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타당한가요? 이제 후보라고 불러주세요. 후보로? 네. 어쨌든 그동안의 여러 가지 그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그 이슈의 중심에도 드셨었고 논란의 대상도 되고 그랬어요. 근데 우연하게 어떻게 국회의원 후보가 되셨어요? 이제 제가 선거 출마를 이렇게 준비한 또는 선거 출마를 의사를 밝힌 때가 작년 11월이거든요. 예. 그 후에 이제 검찰이 저의 선거 출마를 막거나 또는 선거 운동을 막기 위해서 검찰이 그 후에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어낸 것이죠. 저는 제 갈 길을 쭉 걸어온 것이고 검찰이 태클을 걸어보려 했지만 제가 그 태클을 계속 넘어서면서 즉 검찰이 곳곳에 장애물을 만들어 놨지만 장애물을 넘어오면서 제 갈 길 그냥 걸어온 것이죠. 그럼 그 이야기는 검찰에서 네. 황운하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곤란하다 이 얘기입니까? 검찰의 의도는 명확하죠. 네. 황운하라는 사람이 국회에 가는 것을 막아야 하겠다. 그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막고 싶은 일이다. 이런 그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없는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어낸 것이고 조사 한 번 안 해보고 무리하게 기소를 하고 뭐 그거는 뭐 검찰이 그동안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상할 것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거. 검찰이 이제 그 정경심 수사도 그랬었고. 예,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을 둔갑시키고 또 죄 있는 사람의 죄는 덮어버리고 한 일이 어제 오는 일은 아니죠.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른바 하명수사 논란과 저의 선거 출마나 경선에서의 승리 또는 나아가서 이제 본선에서의 승리와 하명수사 논란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검찰의 그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고 하는 검찰의 그 불순한 의도, 그 불순한 의도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죄송한데 예. 말을 좀 빨리 하면 주면 안 될까요? 예,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네. 것을 국민들께서 너무 침착하게 설명하세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어떤 불순한 공격을 예. 그것을 이제 국민의 방패, 예. 국민의 힘으로 그 불순한 공격들이 제압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청장님은 오래전부터 더불어민주당에 출마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죠. 예, 저는 선거 출마까지는 계속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만약에 선거에 출마한다면 그것은 이제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정당, 예,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정당에 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정치를 하는 중요한 명분 중에 하나가 바로 검찰 개혁인데, 예, 그래서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정당, 그 정당에 가서 제가 검찰 개혁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이 확보된 정당, 그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검찰을 박살내겠다 이런 일념으로 그동안에 살아오셨다. 검찰이라는 건 아니고요. 네, 검찰이라는 현재의 검찰 제도, 현재 검찰 제도를 제가 여러 번 표현했지만 낡은 제도, 즉 낡은 체제, 앙시eng 레짐에 제가 많이 비교를 했거든요. 한 200년 전쯤에 이제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이른바 구체제, 앙시eng 레짐이 이제 붕괴됐죠. 우리 검찰 제도가 그런 반칙과 특권의 상징이고 형사사법제도의 민주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낡은 제도거든요. 그 낡은 제도는 마땅히 타파되고 새로운 제도로 대체돼야죠. 우리 검찰 제도는 그런 낡은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타파해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시민들이나 국민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게 감이 잘 안 와요. 무슨 얘기인지가. 왜냐면은 근데 요즘은 좀 감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윤석열 청장 그 가족 와이프하고 장모님 그 부동산 관련 논란들이 계속 불거지는데 수사도 없고 아무런 검찰에서 행동은 없어요. 입장 표명도 없고 뭐 그런 것과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그런 과거에 정경희 수사라든지 그 울산 그 시장 관련된 하명 수사 관련 논란에 그런 얘기가 이렇게 반대로 봤을 때는 이게 그 검찰의 무소불위의 그 기소권에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검찰은 이제 국민들이 내 생활과 검찰과 뭐 직접 관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그것은 그 민주주의 제도가 나와 무슨 직접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는데, 뭐 민주주의가 나하고 직접 무슨 관계가 있어? 내가 그냥 먹고 사는데 그 민주주의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그 마찬가지거든요. 형사사법제도, 법원, 검찰, 경찰, 뭐 내가 죄 안 짓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그렇지만 이 민주주의 제도가 본인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민주주의 제도가 아니었을 때 이제 어떤 이제 하나의 사건에 부닥쳤을 때 민주주의 제도가 아닌 상황에서 개인이 이제 큰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검찰 제도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이제 형사사법제도의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검찰 권력의 남용의 위험이 없는 제도와 검찰 권력의 남용이 함부로 일어나는 제도, 그 제도하에서 누구든지 국민들이 잠재적인 피해자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와 관련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이제 큰 착각일 수 있죠. 그래서 그 검찰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항상 깨어있는 의식으로 그것을 이제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지금 제가 보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우리나라 먼저 시작됐지만 중국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지만 저희는 그 민주주의 제도에서 가장 적절하게 개방성과 적극성을 갖고서 방역에 이만 대표적인 모델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이런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권위주의 정부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세요? 코로나 이 정부하고 코로나 정국 때문에 사실 그 선거에 나서는 분들이 선거운동하기가 민망한 그런 상황이죠.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전 세계의 찬사를 받는 모범적인 그런 대처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민주주의 이 개방성, 지금 말씀하신 개방성, 투명성, 또 우리의 IT 기술의 선진성, 또 의료 기술의 선진성 이런 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재 우리가 닥친 재난 상황을 굉장히 슬기롭게 네.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아무튼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정부가 제시하는 어떤 그 보건 수칙을 잘 따라서 이것이 빨리 이 상황이 종식되도록 되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이것이 장기화됐을 경우에 서민들 생활이 황폐화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빨리 종식되어야 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제시된 어떤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네. 그러면서 가급적이면은 정상으로 빨리 돌아가야겠다. 즉 정상적인 생활로 많이 복귀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정상 생활을 복귀하지 않으면은 수칙은 지켜가면서 네. 예방 수칙은 철저하게 지켜가면서도 지나친 위축은 좀 피해야 된다. 지나친 위축은 경계해야 한다. 만약에 계속해서 지금처럼 너무 위축돼서 그 경기가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네. 이게 뭐 행사 취소 무슨 뭐 각종 모임 취소 이렇게 될 경우에 그 행사 모임 등과 서민들의 생활은 다 직결되잖아요. 그런데 식당이 다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오고 기타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칙은 지키되 지나친 그 위축은 좀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아산시 예. 그 경찰청 인재 개발원인가요? 거기 예, 원장으로 계셨잖아요. 예. 그때 상황 좀 짤막하게 좀 어땠는지 무슨 일 하셨는지 예. 좀 청장 그 원장은 뭐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그냥 공간만 제공한 건지 뭐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예. 그 우한 지역이 이제 코로나19의 발원지인데요. 그 우한 내 지역에 우리 교민들이 한 600여 분 계셨죠. 네. 그 600여 분의 교민들을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모셔와서 이제 잠복 기간 동안 좀 보호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설이 필요했죠. 예. 그 시설로서 경찰 인재개발원이 적당하다라는 판단, 그건 정부의 판단입니다. 네. 보건당국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우리 경찰 인재개발원은 그 장소를 제공한 것이죠. 자, 다만 이제 초기에 아산 시민들도 반발, 우려가 많았고 경찰 인재개발원 직원과 직원의 가족들도 이에 대한 우려가 많았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경찰 인재개발원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국가 어느 기관에서든지 이 우한 교민들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그럼 누구 보고 받아들이라는 것이냐. 따라서 아산 그 시민들도 또 인재개발원 직원과 가족들도 우한 교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분들을 포용해야 한다. 네. 이렇게 설득을 했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나부터 원장부터 이 인재개발원에 계속 머물겠다. 그러면서 함께한다. 이 그분들과 함께하면서 이분들이 무증상자이고 그러니까 그 코로나19 무증상자들인데 또한 그분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어디 격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위험이 없는데도 이렇게 과도하게 걱정을 하면은 이게 코로나19에 따른 그 지나친 공포 상황이 더 커진다, 확산된다. 그래서 좀 의연한 마음으로 평상생활, 일상적인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좀 이걸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상황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렇게 좀 제가 설득한 것이고요. 주 총장님 제가 블로그에 보니까 예. 데카멜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유럽에서 흑석병이 퍼졌을 때 뭐 이렇게 어떤 글을 좀 올리셨던데. 예. 근데 생각보다 우리 정부는 그런 어떤 뭐랄까 과거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뭐 심리전을 하듯이 막 이렇게 여론 조작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거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그 사람들의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그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가 함께하고 같이
그 뭐랄까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공간에서의 외로움이랄까 이런 걸 갖다가 함께 한다는 그 뜻으로 뭐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데카멜론 이야기. 과거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뭐 이제 이 자리에서는 이제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우리 그 지금 현재의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현재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국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자. 이러한 이제 개방성, 투명성 이런 원칙으로 그 대응을 좀 잘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 좀 지나친 과민 반응이라 할 만큼 뭐 어디 동선이 어떻게 되고 뭐 동선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기관 시설 등을 막 폐쇄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어떤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너무 지나치게 이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너무 많이 공개하고 개인정보가 침해될 정도로 이렇게 좀 했죠. 또 언론도 지나치게 이런 문제를 예민하게 또는 더 크게 다루어서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그 경계심이나 또는 마땅히 지켜야 할 수칙 그걸 넘어서는 좀 과도한 우려나 과도한 위축 이런 부분까지 우려될 정도로 정부가 좀 투명하게 대응을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페이스북 보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좀 있어요. 다른 후보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진을 대문에다가 딱 걸어놓고 가족 사진들을 거의 안 걸거든요. 아 그런가요? 이 가족 사진이 거의 없어요. 페이스북에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총장님 그 전에도 제가 이제 봤는데 따님하고 이렇게 같이 손잡고 서 있는 좀 뭐랄까 이렇게 그 의연하게 무슨 독립운동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 그래요? 제가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가족 그 사모님하고 이렇게 셋이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이게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할 때 집에서 반대도 많았을 텐데 이렇게 가족 사진까지 올리는 거 사모님이 허락하셨나요? 근데 정치에 선거에 나선다고 했을 때 그걸 찬성해주고 지지해줄 가족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것은 저도 정치에 나서는 것을 끝까지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거듭하다가 이제 이것이 내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내게 주어진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선택하게 된 것이고 따라서 이제 가족들에게 그런 것을 이제 설명하고 설득을 구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마지못해 양해하는 것이죠. 이제 가족들이 저 페이스북의 활동은 뭐 이 정치와는 전혀 무관하게 제가 대중과 소통하는 수단, 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신념, 또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좀 국민들에게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검찰 개혁의 정당성, 또 어떤 그 논리, 또 어떤 개혁의 방향 이런 것을 제가 1인 미디어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기존의 언론들이 그걸 충분히 다루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1인 미디어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페이스북을 활용한 것이고 거기에 뭐 가족 사진은 뭐 이전부터 제가 좀 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른 분들은 안 올려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정치인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 안 올려요 가족 사진. 아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아이가 이제 다른 데서 공격을 받거나 또 사모님이 주변 활동하시는데 장애가 있거나 뭐 기타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상당히 개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공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저게 갖추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고 고맙습니다. 또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그 다스베이다도 출연해가지고 나왔어요. 거기 보면 시작하는 게 뭐 악마의 소굴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다스베이다가 악마의 소굴이라고요? 그런 그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그 출연하셔가지고 뭐 관련된 말씀하신 것들이 이후에 많이 해명도 되고 설명이 좀 되던가요? 어떻던가요? 뭐 지원자들은 응원해주신 분들은 많이 있던가요? 예, 아무래도 다스베이다에 출연해서 제가 그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네. 예, 그것이 장점이죠. 네. 뉴스공장이라든지 뭐 기타 이제 공중파 방송은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충분히 얘기할 수 없는데 다스베이다는 비교적 제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 다스베이다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좀 상황을 이해하게 됐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듣습니다. 네, 많이 듣고 다스베이다는 저에게는 이제 페이스북처럼 네. 저의 입장을 대중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소통 창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악마의 소굴이라는 표현 전 처음 듣는데, 처음 듣는데, 네. 김어준이 그렇게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기도 사람들 오면은 예. 여기 누가 악마의 소굴에 왜 가냐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렇게 페이스북에 보니까 프로필이 그 경찰대학에서 헌법을 하시고 뭐 지금 그 대학원에서도 헌법 관련된 그 박사 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럼 원래 헌법에 관심이 많으셔서 경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한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윤석열 총장도 검찰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검찰 사법개혁을 이끌어줄 것 같이 했는데 가서 배신한 것 같은 상황이 됐어요. 지금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고 있고 총장님도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경찰을 위해서 일하다가 경찰을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닌지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가치와 그 국회의원을 갖는 가치를 계속 가질 수 있는 건지 한번 묻고 싶어요. 윤석열 총장은 검찰 만능주의자죠. 네. 또 수사 만능주의자. 그래서 그 윤 총장이 취임한 이후에 검찰이 이제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 수사권 남용, 기소권 남용으로 이제 국민 여론을 크게 분열시키고 나라를 불필요하게 시끄럽게 하고 국가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고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청와대를 상대로 수사한다는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수사한다는 그런 이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청와대를 공격하고 싶은 야당이나 청와대를 공격하고 싶은 일부 언론, 보수 언론들 입장에서는 윤 총장이 응원하고 싶겠죠. 그래서 윤 총장이 사실상 검찰권 남용을 통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 검찰 당이라고.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 사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세계 어느 나라에서 검찰이 이렇게 1년 내내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을 상대로 정말 마땅히 수사해야 할 그런 부정부패가 있다면 검찰의 수사를 누가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를 보면 저거는 검찰의 과도한 수사다. 검찰이 불필요하게 해서는 안 될 수사를 통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만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 만능주의, 수사 만능주의에 빠져서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몰라서 그런 건 아닐 텐데 본인도. 그 휘하에 있는 검사들이라도 예. 이제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죠. 네. 국민들은 자신의 주권을 선출 권력에 위임합니다. 네. 대통령이 위임하는 것이죠. 그게 민주주의죠. 예, 그리고 이제 국민들은 검찰이라는 조직에 위임한 것이거든요. 네. 검찰의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검찰 고유의 권한이 아니고 국민들이 위임해 준 겁니다.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권한을 남용할 때는 마땅히 그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과 선출된 권력이 예, 제한할 수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인사권과 징계권으로 선출된 권력이 이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인사권과 징계권이거든요. 인사권으로 통제를 하려고 하면 만약에 통제를 못하면 그러면 검찰이 멋대로 권력을 남용했을 때 무슨 방법으로 통제를 합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위임해 준 권력을 함부로 남용할 때 결국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가지고 통제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인사권을 가지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정상적인 검찰 통제에 대해서 그것이 문민 통제인데 네. 그런 통제에 대해서 수사 방해라고 하면서 저항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검찰 조직은 대단히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시일보, 일보 이런 데가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죠. 시일보, D일보. 예, 뭐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네. 제가 이번에 선거에 나서는 주된 이유 중에도 검찰 개혁 때문에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저의 선거 출마나 당선을 막아야 되죠. 검찰은 지금 본인들은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의 정치 행위를 통해서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의 정치 행위를 막아야겠다. 그것도 있는 거네, 출마에. 그렇죠. 그래서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검찰의 의도를 막아야 한다. 네. 예, 그래서 검찰 개혁이 이 시대의 최우선 과제로 국민들이 동의를 해준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국민들이 명령한 시대적 과제, 그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이제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고, 제가 국회에 진출하면 검찰 개혁을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검찰 개혁을 향해서 좀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제가 정리해 보면은 윤석열 같이 배신하지 않고 본래 출발했던 마음과 뜻을 국민이 그 총장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투표를 했을 때 그런 마음과 대의 명분과 방향에 대해서 변치 않을 거다. 예, 그 뜻인 거죠? 윤 총장은 뭐 인간적으로 그 임명권자를 배신한 것 아닌가라는 네. 또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지만 많이 나오죠. 예, 네. 그런 지적도 있지만 이제 인간적이고 도의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네. 그런 지적과 함께 본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만능주의에 그 착각에 빠져 있거든요. 그 논리로 따지면은 시종일과 똑같은 패턴이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거네. 검찰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을 일시적으로 임명권자와 국민들이 일시적으로 잘못 본 것이죠. 일면만 본 것이다. 그렇죠. 그때 그래서 다양한 그 윤석열 총장이 예, 다른 이면도 많았는데 예, 그 검찰 만능주의나 수사 만능주의에 대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예. 좀 간과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윤석열 총장의 최근에 진행되는 상황들 보면은 상식에 어긋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식에 입각한 판단하는 임명권자나 국민들은 그런 윤 총장의 지금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예상하기가 어렵죠. 굉장히 비상식적인 검증 방법이 없나요? 청와대에서? 비상식적인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발상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상식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본인이 어쨌든 비상식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정상님 후보님, 국회 중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님, 우리 저기 봉화마을에 다녀오셨더라고요. 예. 뭐 전에부터 이 민주당하고의 교감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뭐 이렇게
공직자로서 이렇게 됐는데 참 이제 사표는 수리가 된 건가요? 어떻게 지금 공무원 신분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예, 먼저 봉화마을은 제가 네. 여러 번 다녀왔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네. 여러 번 다녀왔고, 제가 그 경찰 공무원 생활을 35년 해왔지만, 공무원의 이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과 예. 개인의 정치적 신념은 좀 구별돼야 되는데요. 예. 개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뚜렷한 정치적 신념이 있는 것이죠. 예. 예, 그 신념은 이전에는 제가 정치적 중립 때문에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은 것뿐이죠. 네. 그런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열렬 지지자였죠. 또 노무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친서민, 네. 서민들을 위한 그런 정치, 또 그 다음에 검찰 개혁을 위한 정치, 네.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네.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을 위한 정치, 이런 정치 철학과 가치에 제가 공감해서 존경해왔던 인물이죠. 그래서 늘 존경해 오셨다? 예, 기존부터? 그래서 네. 여러 번 갔었죠. 가족들하고도 여러 번 가고, 뭐 선후배들하고도 가고 여러 번 갔었죠. 근데 이렇게 가면은 동양보고에 다 보고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그 봉화마을 누가 왔는지 경찰에서 정보과가 그런 거 하는 데였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고. 예, 그래요? 그것은 그것은 이제 뭐 70년대나 있었던 일일지 모르겠고, 예.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예. 그렇지 않고, 그 공무원도, 우리나라가 이제 공무원들에게 과도하게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나라거든요. 예. 그러나 어쨌든 현행법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은 하고 있고, 네. 제가 정치적인 신념, 내면의 신념은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보장이 되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예. 자유가 있는 그런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해 왔었죠. 네. 그리고 봉화마을에 또 간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인 피해자시거든요. 네, 그렇죠. 검찰의 무도한 검찰의 눈두렁식에. 그런 무도한 검찰의 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이제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분이잖아요. 네. 전직 대통령도 그런 희생을 당하는데 시민들이 검찰권하고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자신이 검찰의 수사의 대상이 됐을 때, 또는 타겟이 되면은요. 주변 네. 사람이 대상이 됐을 때 누구도 그런 그 끔찍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직 대통령도 그런 피해를 당하는데 네. 하물며 저도 지금 그런 피해를 당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은 국민들 누구나 다 그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무고한 시민이 피해자가 되는 검찰제도, 이런 검찰제도는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야 한다. 그런 것을 다짐하고자 이번에는 갔던 것이죠. 그러면 민주당 내에 예. 뭐 후견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치적 그 동지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분들은 현재 누가 계신가요? 이렇게 뭐 있을 리가 없죠. 있을 리가 없고, 지금까지 공직생활 해왔고, 공직생활에서 나온 지 지금 한 2주밖에 안 됐는데, 네. 정치인들과 교분을 쌓을 이유도 없고, 참, 그 사표는 완전히 수리가 된 건가요, 이제? 사표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진행 중이고? 진행 중에 있고. 보임 해직인가요? 보직이 이제 해임되는 것이죠. 예. 보직만 사라진 것이죠. 보직만. 예. 직위만 사라진 상황이고, 직책만 예. 사라진 상황이고, 사표 수리 절차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사표 수리가 진행 중인 것은 역시 이제 검찰의 농간이죠. 네. 근데 검찰의 농간에도 불구하고 사표는 수리될 수는 있지만, 현재의 법 절차로 보면 그 사표 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법 절차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검찰은 그런 것을 알고 계속 수사 중이다, 기소 중이다 하면서 수사 중 또는 기소 중 해서 이렇게 하면은 사표 수리가 제한돼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우리나라 선거법은 그러한 그 사표 수리의 지연에 따른 피선거권, 공무단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이런 침해를 막기 위해서
사표가 접수됨으로써 이후에 모든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경선 참여, 뭐 본선, 당선 이런 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방해를 하고 싶었지만 실패에 그친 것이죠. 네. 실패해서 저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 없이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검찰이 오랜 동안 수사 중 기소 중으로 해서 제가 사표 수리가 지연되면서 뒤늦게 경선에 뛰어들게 됐죠. 네. 즉 이전에는 다른 분들은 일찌감치 경선에 뛰어들어서 선거운동을 할 때 저는 손발이 묶인 상황으로 현직 신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뒤늦게 경선에 뛰어들어서 손발이 묶여서 여러 피해는 봤지만 그러면은 결국 그 경선 통과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그렇죠. 예측을 대부분 할수 다.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그 권리당원 여러분들과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 사람이 소신과 용기를 지키느라고 네. 고난의 길을 걸어온 사람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이 평소 지녀왔던 신념을 올바르게 펼칠 수 있도록 검찰의 집요한 방해로 꺾이지 않도록 네. 저를 지지해 준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지지를 믿고 제가 또 경선에 나섰던 것이죠. 이번에 경선에서 승리함에 따라서 저는 국민들의 그런 지지, 염원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원봉사를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바는 제발 검찰 개혁을 완성해달라. 네. 윤석열 총장을 응징해달라. 네. 이런 거였거든요. 네. 윤석열 총장을 응징하고 검찰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저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 기대에 제가 부응하는 활동하는 것이 저에게 부여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걸어가야 될 숙명적인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중구가 사실 보면은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라고 이렇게 예. 표현이 돼요. 그리고 뭐 지금 청장도 더불어민주당이긴 하지만 보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이시고 그래서 뭐 이게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번에 중구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혁적이신 분을 갖다가 지금 어떤 당내에서 선택된 거지만 됐어요. 그래서 중구에서 어떤 활동하는 범주에서 그 전에 뭐 오류동 같은 경우에도 집장촌을 유천동 집장촌을 해체하면서 지금 뭐 거기가 완전히 슬럼화돼 가지고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많고 민원이 좀 생기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중구에서 활동하시면서 앞으로의 어떤 방향이랄까요? 그런 어떤 개선해야 될 것들 어떤 후보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중구는 이제 옛 대전의 중심지였죠. 네. 지금 중구 국민들이 한결같이 중구가 지나치게 낙후돼 있다. 네. 다른 구에 비해서 가장 좀 쇠락해 있거나 정체되어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제 국회의장까지 역임하시면서 중국 국민이 강창의 의장이요. 네. 지지해 주신 분이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실망감. 네. 그 후에 구청장 하신 분들, 네. 또 국회의원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중국 국민들의 염원, 네.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중구의 부흥,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중구의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중구 발전을 이끌지 못했다라고 하는 데 대한 많은 실망, 나아가서 분노의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당선된다면 두 가지 과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국가적인 과제고, 네. 국가적인 과제는 이제 검찰 개혁이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지역의 대표로서의 과제이죠. 그것은 중구의 부흥이죠. 네. 중구, 쇠락한 중구를 어떻게 부흥시킬 것인가. 그것은 이제 원도심 활성화가 그 핵심적인 그 정책이 될 것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중구의 부흥이 되겠죠. 그 부흥하기 위한 구체적인 뭐 생각은 아이디어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시달리셔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예컨대 은행동 스카이로드를 네. 스카이로드에
그 5G에 5G. 그 기반한 그런 AR, VR 이런 기법을 활용해서 그 스카이로드에 그 AR, VR을 구현시켜서 그래서 그 이제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는 즐겨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그곳을 어떻게 탈바꿈할 것인가 이런 은흥정이 스카이로드의 활성화 방안 네. 또 이 봉은산 어떻게 활성화할 봉은산, 것인가 또 시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근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혁신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예, 혁신도시로 지정됨에 따라서 중구의 원도심 지역에 국가기관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이런 문제 등이 중구 부흥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중구 부흥을 위한 여러 정책 그래서 뭐 몇 가지 정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혁신도시 관련돼서 공기관 이전하는 게 가장 쉽고도 빠른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는 뭐 봉은산 개발 프로젝트라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진도가 나가고는 있는데 뭔가 눈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안 보이는 거고 말만 무성한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 7월이 되면 이제 공수처법이 시행이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권도 독립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거 관련돼서 청문회라든지 뭐 기타 뭐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개시될 수 있을까요? 윤 총장에 대해서는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윤 총장의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지금 나오는 걸로는 여러 사람들 고발도 있었고 뭐 그렇더라고요.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윤 총장을 포함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검찰에 대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서 이제 수사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공수처 출범 후에는 아무래도 검찰권 남용이 좀 지금보다는 많이 좀 억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검찰권 남용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서 비롯되는 것이군요. 근데 이번에 검찰 개혁을 하면서 공수처가 설치됐고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됐지만 검찰권 남용의 가장 핵심적인 그 원인인 검찰의 직접 수사권 이 부분은 거의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검찰이 여전히 직접 수사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가장 그 파워풀한 권력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무소불위죠.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검찰권 남용은 공수처로서 견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가고 검찰권 남용을 위해서는 결국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이 가진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을 이제 개선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죠. 뭐 장시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무리로 뭐 중국민들한테 그리고 지지해 주신 분들한테 한 말씀 하도록 하시죠. 이번에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먼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신 우리당 여러분 또 중구 시민 여러분께 먼저 머리 숙여 감사 말씀 드리고요. 그것은 그 지지와 성원은 검찰 개혁을 꼭 이루어달라. 검찰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절대 꺾이지 말아달라. 그래서 반드시 본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본선에서 승리해서 국민적 영혼인 검찰개혁 완성, 또 중국 국민들의 영혼인 중구의 부흥,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중구의 부흥, 이러한 과제를 반드시 달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좋은 정치인이 되어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